세포의 놀이. 뉴욕타임스에 주목할 만한 책, 이코노미스트, 오프라 데일리, 북페이지, 데일리 텔레그래프, 가디언 선정한 올리의 책. 생명의 기본도리인 세포 이야기가 생성하면서 긴장감 넘치게 펼쳐진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세포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이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신인류를 만들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이 책은 세포 관점에서 인간의 의미를 탐구한 진정한 걸작이다. 이 장엄한 이야기는 1600년대 말 영국의 저명한 박식가인 로버트 훅과 네덜란드의 괴짜 직물 상인인 안톤 반 레이엔 훅이 직접 만든 현미경으로 미시 세계를 살펴보던 때부터 시작한다. 그들이 본 것은 생물학과 의학 전체를 관통하는 혁신적인 개념을 출현시켰고, 생리자, 세포를 발견하고 인체를 세포들의 생태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세포를 조작하는 새로운 의학이 탄생했다. 이 책은 복잡한 과학을 한편의 스릴러처럼 생생하고 명쾌하고 긴장감 넘치게 서술한다. 세포의 노래. 시타르타 무케르지 이한음 홈김. 이한음은 서울대학교 생물학을 공부했으며 투명인간과 가상현실, 최초로 걷는 이들에 속한 부분들의 합의는 부분들만 있을 뿐이다. 생명은 맥박 걸음 더 나아가 세포에 지속되는 율동적인 움직임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발기엔 기본세포 보이지 않는 세계. 작은 동물에 관한 소설 이야기. 이 작은 세계의 가장 작은 입자에서 피, 지식, 기관, 재탄생. 들어가는 말, 생물의 기본 입자. 기본적인 거야. 출연자의 대화는 1837년 10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어둑했을 가능성이 높고 도시 가스 등이 베를린의 중심가를 밝히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의 기억은 단편적으로 남아있다.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 뒤로 과학적인 서신이 오간 적도 없다. 두 친구 연구실 동료들이 평소처럼 식사를 하면서 실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상이 오갔다는 일화만 남아있을 뿐이다. 변호사였다가 식물학자가 된 슐러이드는 식물 조직의 구조와 발생을 연구하고 있다. 아마 그 놀라운 점은 조직의 구성면에서 심오한 통일성이 엿보였다는 것이다. 바로 세포라는 단위였다. 생명은 생명,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독립적인 생명체, 단위 더 큰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구성 단위가 있다는 것. 시험하는 길을 쫑긋했다. 그저 발생하는 동물의 날쌘이를 관찰하며 세포핵이 눈에 잘 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생물학과 의학의 역사를 바꾸게 될 미완성이지만 급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동물과 식물은 돋보기에는 전혀 다른 생물처럼 여겨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슈번과 슐레이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양쪽의 조직이 기괴할 만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슈번의 직감이 옳았던 것이다. 훗날에는 베를린에서 그날 저녁이 두 친구가 보편적이면서 본질적인 과학의 진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1838년 슐라이드는 관찰한 사항들을 모아서 식물 발생론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슐라이드는 식물 논문이 이어서 1년 뒤에 슈번은 동물세포 연구, 약 12개월 간격으로 발표된 두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서 살아있는 세계는 하나의 꼭지점으로 수렴되었다. 슐라이든과 슈번은 세포를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도 아니었고, 생물의 기본도리가 세포임을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도 아니었다. 슐라이는 1833년 말에 예나 대학교 자리를 얻어서 베를린을 떠났다. 이 책은 세포 이야기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이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발견의 연대기이다. 2017년 21년 나는 뉴요크에 3편의 글을 올렸다. 난 이 3편의 주제들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생각했다. 새 주제의 중심에 놓인 것은 세포와 세포 재가공의 이야기였다. 세포,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출처는 다양하다. 인터뷰, 환자의 상담, 과학자와 함께한 산책, 연구실 방문, 이런 이야기들. 서론은 우리는 언제나 세포로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헤매든 간에 결국은 세포로 들어갈 것이다. 루돌프 피루어.
2017년 11월 나는 몸에 반역을 일으킨 세포 때문에 죽어가던 친구 샘을 지켜보았다. 샘은 2016년 봄에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았다. 처음에 암은 뺨 가까이 동전 모양으로 반점으로 나타났고 후광처럼 가장자리 옅은 색을 흑자색 반점이었다. 늦여름 블록섬에서 휴가를 함께 보내던 중에서 하가인과의 어머니가 처음 발견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슬리다가 이었고 재촉하고 윽박지르면서까지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샘은 대형 신문사의 스포츠 분야 필진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뺨이란 성가신 반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암을 접하는 것과 그 이동성을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흑색종은 샘의 얼굴을 지나 귀 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상태였다. 속도, 이동성, 민첩성을 다루면서 평설근의 스포츠 전류관의 샘조차도 흑색종의 진행 속도에 깜짝 놀랐다. 그는 내게 끈덕지 물었다. 어떻게 너는 암세 부러진 성질을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탈취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존 성장 전이에 가장 적합한 세포가 자진적으로 선정된다. 암세포가 성장에 필요한 성분들을 만드는 데에 쓰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발생하는 배아가 생애 초기에 마구 불어나면서 커질 때에 쓰는 유전자가 세포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다. 2017년 처음에 샘의 몸에 그의 T세포를 몸에서 자라는 반역군과 맞서 싸울 군대로 전환할 약물이 투여되었다.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듯이 흑색종을 외래 침입자로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 투명망토 벗기기 의학 발견은 1950년대 세포 분야에서 시작된 급진적인 발전이 누적된 결과였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샘의 몸에는 내전이 벌어졌다. 투명망토가 벗겨지면서 암의 존재가 드러나자 T세포는 악성세포에 달려들었고 공격이 성공하자에 따라 다시금 공격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다. 면역세포가 정령으로 침투하여 염증의 주기를 촉구함에 따라 뺨에 바가 기타로 오르다가 어느 날 아침에는 뜨거워졌다. 악성세포들이 텐트를 젓고 떠나면서 죽어가며 연기를 피우는 모닥불만 남았다. 며칠 뒤에 다시 그를 보니 타원형 덩어리와 점점이 있던 반점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대신에 커다란 큰 포도처럼 쪼그라든 죽어가는 정령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증세가 완화된 것이었다.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 완화는 샘을 신체적으로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심리적으로도 바꾸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는 잔뜩 치부린 근심의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환하게 웃었다. 그러다가 상황이 변했다. 2017년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종양을 공격해야 했던 T세포가 샘의 간을 공격하는 바람에 자가면역 간염이 생겼다. 간에 생긴 이 염증은 면역 억제조로도 거의 막을 수 없었다. 10월에는 겨우 몇 주일 전에 재발한 암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해서 새로운 기관에 숨어들고 새로운 자리를 찾으면서 피부 근육 흡파로 온통 전이 되었음이 드러났다. 샘은 이런 승리와 좌절을 겪는 내내 꿋꿋하게 부미를 유지했다. 때때로 그의 통렬한 유머는 나름의 반격처럼 있었다. 그는 암을 말려 죽였다고 말하고는 했다.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계의 공격을 무디게 만들었는데 그러자 다시 증식했다. 의료진이 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면역기법을 재개하자 급성 간염이 재활했다. 2019년 세찬 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에 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면역계의 재부팅 치료용 세포 제거공, 이식된 세포의 장기 전속 한마디로 미래에 관한 학술대회였다. 그러나 현재도 있었다. 나보다 며칠 앞에 에밀리 화이트 헤드가 앉아 있었다. 에밀리는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서 치료한 7번째 환자였다. 오로 치료는 지금까지 과반된 화학요법 중에서도 가장 독한 형태에 속한다. 카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세포요법 연구동이 있었다. 멸균실, 배양실 등을 강철문으로 에워싼 금고 같은 곳이었다. 그곳의 연구진은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 수십 명에게 세포를 수출하여 그들한 통 같은 냉동고에 저장했다. 냉동고마다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에밀리 세포는 광대에 그스티라고 적힌 통에 있었다. 톰은 내게 말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 에밀리를 치료하던 의사이자 과학자인 칼 존은 내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우리는 아이가 죽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발열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했다. 감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기이한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 준호의 딸이 염증 질환의 일종인 소간전염을 앓고 있었다. 에밀리는 이틀 뒤인 7살 생일이 깨어났다. 휴식 시간에 에밀리와 나는 준호의 동료 의사인 브루스 러빈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들을 견학하는 무리에 합류했다. 이 시설은 에밀리에게는 작은 기증관을 이루었다. 곳곳의 벽에는 에밀리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8살의 머리를 깎고 찍은 사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빗방울이 유리창에 들이치고 있었다. 세모 증세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진 양상과 에밀리의 놀라운 회복 과정을 지켜볼 때 나는 내가 세포를 질병과 맞서 싸우는 도구로 전용하는 새로운 의학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알았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런 신인류와 그들의 창조에 사용된 세포 기술에 과학소설에서 상상하는 신인류보다 훨씬 더 흥분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노고와 애정으로 세심하게 갈고 닦아야 했던 과학과 우직하게 펼친 창의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고통을 줄이고자 이런 사람을 변형해왔다. 암세포를 면역세포와 융합하여 암을 치료할 불멸의 세포를 만들거나 여자의 몸에서 T세포를 수출해 그것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백혈병에 맞서는 무기로 가공하여 몸에 다시 주입하는 일 등을 말이다. 독자는 이 책의 거의 모든 장에서 이런 신인류를 만날 것이다. 1830년 말에 마티아스 실라이덴과 테오도 슈반 모든 동식물 조직이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에밀리가 회복된 봄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하나의 급진적인 개념이 생물학과 의학 전체를 휩쓰면서 두 과학의 거의 모든 측면을 연구히 바꿔놓았다. 살아있는 복잡한 생물이 작고 독립적이고 자기 조절하는 단위의 집합체라는 개념이다. 살아있는 칸막이 1676년 네덜란드의 미생물학자 안톤 반 레이운헤익이 살아있는 원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살아있는 원자, 세포의 발견, 인체가 세포의 생체라는 새로운 관점은 실을 위한 세포 조작의 토대를 둔 새로운 의학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세포학을 새롭게 이용함으로써 가능해진 의학 변화는 대체로 4가지 영역. 첫 번째, 약물화학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세포의 성질을 바꾸는가. 두 번째는 세포를 몸으로 옮기는가. 수혈, 골수이식, 체외 수정. 세 번째는 세포를 이용해서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인슐린이나 항체 같은 물질을 합성하는 것. 또 네 번째 범죄는 더 최근에 나온 것으로 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한 뒤에 이식함으로써 새로운 특성을 지닌 세포, 조직, 몸을 만드는 것이다. 항생제와 수혈 같은 이런 요법들 중에는 세포 요법으로 생각하지 못할 많지 이미 의료 행위에 깊이 배어든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우리의 세포학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922년 1형 당뇨병을 앓던 14살 소녀는 개의 췌장세포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주입하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에밀리 화이트 에드거 키미라 항원 소형체 수입받았을 때 12년 뒤에 낮적 혈구 빈혈 환자가 최초로 유전자 변형 혈액절기 세포를 투여받고 병에서 해방되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유전자의 세기와 중첩되면서 이어지는 세포의 세계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생명이란 대체 뭔가? 이 의미는 우리를 정의하는 바로 그 개념을 우리가 여전히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생물학의 행위와 sak정인 난 제일일 수 있다. 생명은 하나의 특성만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생물학자 세르히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런 것을 관점은 자신의 과학적 관심과 전제에 부합되는 생명의 정의를 채택한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생명의 정의는 식당 자립소와 비슷하다.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절절히 나열된 여러 특징들, 행동들, 과정들 중에서 치사 선택에서 나름의 정의를 구성하는 시기다. 살아있으려면 생물은 무식하고 성장하고 대사하고 자극에 적응하고 체내의 환경을 유지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복잡한 다세포 생물은 내가 장발적인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지고 있다. 상처와 침입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메커니즘, 특정한 기능을 갖춘 기관들 사이에서 의사소통하는 생리적인 체계. 이 순환론적인 정의는 무의미하지 않다. 초콜로프가 첫 외계 생명체 이를테면
알파 켄타우리에서 온 어떤 심령체 외계인을 만나서 세포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가 바로 이 사실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포란 뭔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세포는 유전자의 암호 해독 기계 역할을 하는 자율적인 살아있는 단위이다.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는 담고 있는 유전자는 데옥시리보산이라는 이중나선 분자에 들어있다. 나는 암호 해독이라는 말을 오케스트라의 각 연주자가 악보에서 자기가 맡은 구간을 읽는 것처럼 세포 안에서 분자가 유전 암호의 특성의 구간을 읽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세포 단지 유전자 해독 기계인 것만은 아니다. 유전자에 담긴 암호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해독하여 단백질 집합을 합성함으로써 세포는 통합하는 기계가 된다. 세포는 단백질 집합, 행동. 나는 평생 세포와 함께 지냈다. 현미경으로 반짝거리면서 빛내는 살아있는 세포를 볼 때마다 첫 세포를 들여다보았을 때의 전율이 다시금 떠오른다. 1993년 가을의 어느 금요일 오후에 면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교 앨런 타우 센터 연구실의 대학 원생이 된 지 일주일쯤 뒤에 나는 생제 질환을 이 지릭에서 만든 액체를 배양 접시에 든 핏빛을 띠는 베이지에 넣었다. 베이지는 T세포를 저하는 성분이 들어있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나는 전미경을 켰다. 방은 아주 침침했기 때문에 커튼을 낼 필요도 없었다. 나를 마주보는 눈같이 그는 이렇게 속삭였다. 놀라게도 T세포 범죄겠다. 자신의 쪽에 없을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진 채 말이다. 세포는 살아있었다. 세포 혁명이 사람에게서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볼 때의 전율은 세월이 흘러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불빛 아래 복도에서 에밀리 화이트 헤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마치 그녀가 미래와 과거를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병실에 있는 친구 샘을 만나서 매주 그 배는 완화와 재활의 충격을 지켜보는 이런 정반대의 가슴 아픈 경험이었다. 흥분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경험이었다. 정량학 따라서 나는 불량하게 구는 세포,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공간을 습격하는 세포, 제멋대로 마구 분열하는 세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세포는 내가 이 책에서 기술하는 바로 그 행동을 왜곡하고 돕는다. 2020년 초부터 22전까지 열심히 집필할 당시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에 돌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내 병은 내가 사는 뉴욕시 내 나라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나는 처음에 병원 진료실에 있다가 암 진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바람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게 되어졌다. 따라서 얼마도 만에 내 생각과 삶이 나는 연대선으로 얘기를 펼치다가 2019년 겨울 집필을 시작할 때 나는 처음으로 놀부 비루 이야기만 몰두하는 쪽을 택했다. 나는 새로운 유행의 면역요법으로 암치료를 받은 에밀리 화이트 헤드에게로 즉 우리의 세포와 세포요법을 이해할 새로운 길을 연 환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세포를 치료에 이용하고 세포 병리학을 세포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초기 시도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준다. 때로는 성공도 또 때로는 실패도 있었다. 이 책을 그들과 그들의 세포에 바친다. 세포의 노래 시트레타 무케르지. 세포 일부 발견